네, 지금부터는 11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네. 짚어보시죠. 11월 1일 이제 월요일 날은 한국의 10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중국에선 차이신 이제 중소기업 대상인데요. 10월 제조업 PMI 발표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ISM 10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COP26 회의라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어유라는 이제 SM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1일부터 2일까지 청약에 들어가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11월 2일 날은 이제 한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은 미국에서 10월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이제 약간 이제 민간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그 청약을 하셨던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그날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FMC가 열리게 되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은 그 리니지 W 있죠. NC소프트에. 예, 그게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되게 되고요. 인텔의 새로운 CPU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름이 알더레이크라고 하는데 그 CPU가 출시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11월 5일 날은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 초반에 역시 한국의 수출 데이터. 네. 이제 이게 예상치가 28.3% 정도 증가하는 걸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수출은 10월 달 575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수치에 좀 부합을 할지.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이렇게 20% 이상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에서 결국 이제 여기서 체크하실 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 제조업 지표잖아요. 재고가 얼마나 줄기 시작하는지. 이게 지금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이게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그 FMC. 네, 여기서. 근데 물론 FMC에서 이번에 아마 테이퍼링을 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을 막상 했을 때 좀 시장 반응이 어떨지 주가에 반영은 됐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기후 변화 그 당사국 총회인데 여기서 굉장히 강도 높게 뭐 이런 이 제재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 때 못 지키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영향을 또 크게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역시 카카오페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출발하고 나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주가 또 카카오뱅크처럼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 그래서 카카오페이 그 상장하고 나서의 어떤 주가 움직임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지금 뭐 국내외 기업들, 특히 한국이나 미국 기업들 실적 상황 대체로 어떻습니까? 한국도 역대 최대고 지금 미국도 3분기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S&P 500 기업 중심으로 35.6%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30%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0% 이상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요. 지금 미국 기업은 10개 중에 8개가 그냥 발표하면 다 서프라이즈 잘 나오고 있고, 거기서 가장 임팩트 있던 기업은 역시 테슬라. 네, 테슬라가 엄청난 실적 내면서 주가가 이제 $1,000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뭐 인플레가 오고 금리를 올리고 이래도 그냥 그거 뚫고 실적 내는 기업은 그냥 주가 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거를 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일단 3분기 실적 역시 좋습니다. 괜찮을 걸로 전망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주가가 좀 부진할까? 그 이유는 내년에 대한 전망은 조금 다운되고 있어요. 2022년도 영업이익이요. 그 8월 초 대비해서 8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지금 이번에 전망했을 때가 4.3% 더 낮아졌어요.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 면에서 꺾이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그리고 내년 실적 증가율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순이익 증가율이요 한 99% 정도 돼요. 작년보다. 굉장히 2배 정도 되는 건데 내년에는 얼마냐면 9%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내년에 성장률이 확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모멘텀이 아니라 약간의 부담이고,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물론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 부진한 이유가
요새 인플레 우려가 크잖아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 원자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특징이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원자재 비용이 늘어나면 한국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도 이게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줄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걸 되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좋아요, 진짜. 그게 떨어지면서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기업별로 다르니까 이거를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비철금속. 예. 구리회사 같은 경우는 구리값 올라가잖아요. 바로 구리값에 반영해서 올려버려요, 제품가를.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좋은데 그걸 못하는 기업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실 거는 원자재 가격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기업들이 그걸 반영을 해서 가격 인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환율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원자재가 올라가잖아요. 환율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중 겁니다. 그죠? 이게 해외에서 수입할 때 환율 올라가면 비싸게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기업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네, 수입 물가 안정화되니까.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되게 단순한데 한국은 참 이게 좀 복잡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은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뭐 역대급이더라고요. 매출도 11조 8천억, 영업이익도 4조 1천억.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이고, 이런 걸 보면은 뭐 메모리 겨울이 왔다 했는데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진짜 큰 바닥이 오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 주에 나온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 제목들이 다 이제 각양각색인데, 그 일부 증권사 한두 군데에서는 이번 겨울 춥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좀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겨울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이제 부분들도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삼성전자 얘기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설비 투자를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늘리지는 않겠다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줄여버렸고 삼성전자는 유지하겠다. 그럼 시장이 메모리 겨울이 온다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급 증가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쨌든 올랐던 이제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메모리 재고가 좀 너무 낮대요.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재고가 낮다는 건 굳이 떨이로 팔 필요가 없어요. 하이닉스는 이번 IR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의도적으로 판매를 줄여버렸대요. 나 싼 가격에 안 팔겠다. 그래서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10% 물량을 줄여버린 거예요. 예, 자신감이죠. 왜냐하면 메모리 재고가 적으니까 이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우선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수요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달라진 것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언급을 했던 게요, 메모리 사이클의 진폭이 낮아지고 있다. 직접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옛날엔 사이클이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못했을 때 고점에 몰리면 2년 고생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클 자체가 점점 주기가 줄어들고 진폭도 완화되니까, 그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게 꾸준히 상승하는 거잖아요. 사이클이 아니라. 근데 메모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반도체 겨울이 생각보다 춥지가 않다는 게 다 이제 느껴지는 거죠. 가격은 이미 겨울이 왔고 업황은 생각보다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바닥은 진짜 찍은 거는 같아요. 다만 확인할 거는, 지금 요즘에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이게 이제 돌려주면 돼요. 그때부터 2차 랠리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1차 반등 후에 좀 소강 국면 겪고 2차 랠리가 나오는 시점은 현물가가 올라가는 시점. 근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바닥은 나온 것 같으니까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른 얘기를 했으면 이게 서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마이크론도 했잖아요, 저번에. 공통된 건 하나가 있어요. 병목 현상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렵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공급 병목 생산 때문에 스마트폰 이런 걸 못 만들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오래 가나 봐요. 이게 해소될 때는 정말 디램 사이클이 또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걸 계속 다 걱정을 해요. 이게 언제 풀릴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램 쪽도 한다 보실 때 체크 포인트가 이런 비메모리 쪽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서 뭐 노트북, PC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까지 언제쯤 정상화 될지 그게 정상화 될 때가 진짜 메모리가 확실히 돌리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3분기 매출도 뭐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뭐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또 풀릴 걸로 본다. 뭐 그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 정도 돼야 이게 회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11월부터 특근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부터. 근데 특근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자동차 생산량 목표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니까 3분기가 한 90만 대 정도 생산을 했던 것 같아요. 현대차 기준으로. 근데 4분기엔 108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급격히 늘려야 되는데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근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1분기 정도 지나야 정상화 된다고 한 것처럼 그러면 정점은 3분기가 정점인 것 같아요. 3분기가 최악이었고 4분기는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특근하겠죠. 1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러면 2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정상화되는 이 그림인데 그러면 이제 주가는 미리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급난 이슈가 뭐 정의성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1분기부터 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보면은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항상 선반영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고 현대기아가 놀라운 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 막 주가 빠져요. 예.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실적 내놓고요. 그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왜냐면은 공급망 이슈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현대기아는 엄청난 수익성을 냈고 가격을 전이시켜 버렸고 그리고 공급망이 조금 완화되면요. 이 자동차가 좋은 게요. 바로 생산이 가능하대요. 반도체만 바로 들어가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게 주문이 들어와서 인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긴 업종도 있는데 자동차는 투입 즉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는 넘치잖아요. 뒤에. 살려는 사람 중에 줄 서 있으니까. 네. 그러면 공급이 조금만 완화되면 그냥 만드는 대로 팔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악의 시기 지났고 최악에서도 이 엄청난 실적을 낸 데다가 이제 정점이 지나가면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그리고 전기차 지금 경쟁력도 뛰어나잖아요. 현대차가. 그래서 너무 그냥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은 너무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보급형 모델에 LFP 배터리를 이제 탑재한다 해가지고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충격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국내 셀 업체도 그렇고 소재주들도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심란한 상황인데 어떻게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대책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찾아보니까 LFP가 이제 한번 나와서 주가들이 흔들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LG화학 측에서 보니까 전기차용이 아니고 ESS용 그 대용량 저장장치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LF 배터리는 가격이 싸고 안전한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기술력도. 그리고 원가 하면은 항상 중국은 가성비가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뒤늦게 이거 뛰어들어가지고 하면은 저는 나중에 돈 낭비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전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테슬라에서 뭐라고 했냐면 LF 배터리는 저가형 모델에만 탑재를 한다. 그리고 ESS용 대용량 저장 장치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프리미엄이나 이렇게 고사양 자동차 아니면 주행거리가 긴 건 NCM이고 우리도 NCM이 주력이라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이 지향하는 바가. 근데 한국이 중국 때문에 또 위협을 느껴가지고 LFP 뒤늦게 뛰어든 것보다는 전 차라리 NCM 배터리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이거를 최대한 싸게 만드는 기술력을 저는 더 발휘하는 게 맞다고 봐요. LFP보다 지금 좀 비싸거든요.
근데 매년 원가 절감해요, 지금. 기술력 발휘해가지고. 그러면 2025년도면요. 그 한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하셨는데 원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해질 수 있대요. 지금 기술 정도 속도로 하면. 그러면 굳이 LFP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뛰어들었을 때 중국은 더 앞서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기 때문에 LFP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거 왜 안 하냐,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 현실적으로 NCM에 집중을 하면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 최종 게임 체인저는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LFP가 아니라. 그리고 LFP는 단점이 정말 명확합니다. 주행거리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점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배터리가 이제 사용하고는 배터리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LFP는요, 배터리 요 하나를 이걸 셀 형태로 만든 다음에 팩에다 이제 모아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 셀을 없애요. 셀을 없애고 셀2팩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분해를 못 한대요. LFP는. 예. 그럼 나중에 이거를 분해해서 재활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산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LFP는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NCM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중간 단계들을 거쳐요. 그래서 좀 비싼 거죠, 사실은. 단계가 좀 거치니까. 근데 나중에 니켈, 코발트, 망간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NCM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사 보면은 뭐 이제 LFP 안 하면 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아, 중국 저거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잘하고 있으니까 LFP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NCM에서 경쟁력을 더 발휘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우리 그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그 전기차 쪽은 아니고 ESS용으로 하려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거는 맞아요. LFP가 굳이 이 대용량 저장 장치에 굳이 뭐 NCM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맞는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은 고려는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쪽에 할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SK 이노베이션도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한다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에 저는 집중하기보다는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아까 ESS용 정도로 하는 것 같고 삼성은 아마 계획이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그 디즈니 플러스하고 또 애플 TV까지 국내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로벌 OTT 강자들이 상륙하니까 콘텐츠 주에는 분명히 희소식인데 최근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다른 것보다 이제 애플 TV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한 달 동안 2배씩 정도씩 올랐더라고요. 그 안 좋은 장에서 예. 주가 2배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부담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약했던 이유 중에 주 후반에 흔들렸던 게 저는 하이닉스 때문이라고 봐요. 하이닉스하고 그 기아.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이 눌려 있었고 그 전에 콘텐츠는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 없는 장에서 주인 행세를 한 거죠. 이 콘텐츠가. 사실은 형님들 가만히 있는데 근데 갑자기 형님들이 이제 일어선 거예요. 예, 이제 나도 좀 봐라. 나 이게 실적 좋은데. 예. 그러니까 보니까 괜찮으니까 사람이 몰려버린 거예요. 근데 수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건 비싸고, 아 이거 좋네. 이건 좀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 좀 팔자. 이제 좀 가격 부담도 있으니까 이거 팔고 갈아타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은 되게 많이 나와요. 항상 보면. 그래서 주도주군이 아예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눌려있던 대형주로 수급이 좀 쏠리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쪽 섹터가. 그래서 여기서 돈을 좀 빼는 자금이 일부 나와가지고 이 드라마나 컨텐츠 기업들이 저는 좀 빠졌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빠진 거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항상 제일 우려되는 건 이 회사들의 경쟁력이 훼손돼서 폭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그 교체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이쪽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구조적 성장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디즈니만이 아니라 이제 애플 TV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드라마 제작사들의 어깨에 힘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몸값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드라마 쪽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번 주에 뭐 상장이 되는데 이른바 따상 여부가 상당히 관심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들
뭐 평가 내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카카오페이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 1714대 1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했고요. 예. 기관 투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공모가가 있잖아요. 밴드가 있는데 상단이 9만 원이에요. 네. 9만 원으로 99.99%가 다 그쪽을 써버렸어요.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 그냥 9만 원에 받아가겠다 예. 이거거든요. 그만큼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은 되게 높은데, 근데 밸류는요 진짜 비싸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팩트 같습니다. 뭐냐면 PER이요 그냥 연한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 데이터로 연한산을 해보면 PER이 441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뭐 카카오뱅크도 그랬잖아요. 은행에 막 10배, 20배 비쌌는데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로 평가할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밸류가 아니고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게 알리페이의 이 손가락에 지분. 달려 있어요. 예. 알리페이가 이게 2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네. 지분을 지금 39.12% 갖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런 게 참 좀 뭐라 그래요?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계 자본인데 카카오페이가 6달 전에 한 주당 이 회사 주식을 알리페이에 9,101원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9만 원이에요. 10배네요. 10배가 벌써 수익 났고요. 몇 년 전에는 이게 얼마 했냐면 4,000원, 5,000원에 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국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2대 주주가 당장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있잖아요. 매도 버튼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아. 이 보호예수 물량은 얼마 안 되고 28.47%를 평균 매수 단가가 7,888원이래요. 예. 그러면 알리페이가 그냥 바로 28.47% 던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리페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팔면, 그러니까 그날 혹시라도요, 주가가 일단 뜨겠죠. 뜨고 나서 무너지면 알리페이 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주의해 보시고,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알리페이가 매도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 하면 유통 주식수가 4.53%밖에 안 돼요. 네. 알리페이가 매도를 안 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변수는 알리페이다. 네. 근데 이거는 그날 한번 동향을 좀 체크해 보는 수밖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조금 길게는 11월까지 증시를 볼 때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뭐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11월에는 한번 제조업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눌려 있었으니까 반도체도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반도체 자동차는 확실히 좀 저점을 찍은 것 같아서 IT 업종 전체 하드웨어 쪽은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주 괜찮더라고요. 요새 조선 업종이 확실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주 기대감이, 그러니까 LNG선, 또 내년 상반기에 원유 운반선을 우리가 탱커라 그러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조선 업종도 일단 11월 정도 계속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부실해요. 어떤 기업은 또 너무 좋기도 한데 막 비싸기도 하고, 그걸 모아놓은 ETF 한번 해보세요. ETF가 역시 좋고, 그쪽과 관련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ETF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한 ETF가, 이 티커만 말씀드릴게요. 영어 해외 건데요. KRBN이라고 있습니다. KRBN이 하나 있고,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고, 두 번째가 ICLN.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친환경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ETF고, 세 번째가 수소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건데 HY DR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제 ETF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한번 좀 기업들도 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시작을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위드 코로나 쪽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식자재, 단체 급식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이쪽 하고요. 그 다음에
PC방 관련주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좀 생소하긴 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좀 풀려요. 그럼 PC방에 약간 이제 기자재 납품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일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뻔히 아는 것보다 한번 좀 틈새 쪽으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그 제목이 되게 좀 재밌습니다. 마이 데이터 시대고 옆에 뭐라고 쓰냐? 우린 데이터 깐부잖아. 깐부가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을 이제 빗대가지고 깐부가 그거잖아요. 니 거 내 거 구분 없이 모든 걸 공유하는 정말 이제 찐 친구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데이터 경제 이제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뭐 어느 사이트에 가입도 돼 계시고 뭐 어떤 이제 뭐 앱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내가 개인 정보를 다 기입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대부분이 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그동안 소유해서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12월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데이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 데이터의 주체가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독점적으로 이용했던 거를 나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깐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이제 중간 플랫폼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올해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일단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거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료 전송 요구권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이걸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독점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 기업한테 내 정보 줘. 나 이거 활용할래. 예, 이걸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A란 기업이 있고요. A란 기업에 내가 가입이 돼 있어요. 내 정보를 A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B 기업한테 이걸 내 정보를 주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구를 해요. 내 정보 줘. 바로 여기 넘겨버리는 거죠. 네이버 같은 데서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다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카카오 거예요. 같은 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또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뭐 보안 회사도 있고 또 그 신용평가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비상장 중소형 회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게 12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미리 공부해 보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어차피 정부 주도하에서 이제 뭔가 바뀌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이데이터 사업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오늘도 주목할 만한 업종 언급해 주셨고 또 좋은 보고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시장을 이제 읽는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것 사면 오른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뭐 시장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질 않고 또 시장이 어떻게 뭐 오르고 내릴지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점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뭐 좀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